안녕하세요. 기자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약간 출장을 왔습니다. 이번엔 최강용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이죠. 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유정호 씨 관련한 사건입니다. 유정호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의혹이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를 약간 중간 정리를 하자, 그것을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라는 느낌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가장 큰 이슈는 사기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제 빌려받는 행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을 빌려줄 때 있어서 어떤 거짓말, 법적으로는 기망행위라고 하죠. 그런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가장 큰 피해자라고 이야기되는 게 B 회사의 A 대표라고 그 표현을 하셨죠, 지난 영상에서. 그 A 대표 씨가 이제 대여해준 금원들인데, 특히 그 마지막에 유정호 씨가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총 갚아야 될 금액이 한 15억 정도 있다. 이 채무를 좀 변제를 해달라. 그 채무 변제금을 좀 빌려달라라는 식으로 돈을 이제 빌리고, 실제 돈을 이체를 해줬는데 유정호 씨가 다시 그 지인들한테 돈이 잘못 들어갔으니 돌려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돌려받은 거잖아요. 대표가 돈을 빌려줄 때 이제 유정호 씨는 돈을 빌려주시면 그 돈은 제 채권자들의 어떤 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금전의 사용 용도를 이제 정해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그 용도가 아니라 요새 나오고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대표가 돈을 빌려주진 않았겠죠. 도박 자금을 대달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와는 다른 식으로 어떤 자신의 사용 용도를 기망을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15억 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지금 어디에 투자하겠다, 혹은 누구랑 같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안 좋다, 재고가 너무 많다, 어떤 걸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빌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기는 안 되나요? 제일 이제 사기죄가 많이 성립되는 게 자신의 어떤 변제 능력을 기망하는 것인데, 회사 사정이 괜찮은데 당장의 어떤 현금 흐름이 막혀서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변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변제 능력을 이제 기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변제 능력 기망인 대표적인 사기죄의 기망 행위고, 당연히 그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을 하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주로 이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게, 내가 이런 곳에서 사용할 건데 돈을 빌려달라. 실제 사용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다음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실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식의 사기들 거의 대부분이 다 사기는 되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가고 이제 잠적해버린 지금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너 속의 코너죠. 형량 예측. 일단 사기 액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가 빌려줬던 15억 원, 그리고 그 부분을 고소를 한다. 일단은 15억 원을 피해 금액으로 해서 고소를 하겠다. 그리고 그 외 지인들의 어떤 카카오톡 목록에 있었던 금액이 얼마죠? 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15, 그게 있다. 15. 그것도 15억 원. 그러니까 실제 그 지인들한테 바로 이체를 해준 거죠, 대표가. 그러면 실제 그 지인들한테 빌린 돈도 15억 원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실제 깔려있는 게 15억 원 이상인데, 그 중에 지금 안 막으면 터질 것들 15억 원을 추려서 대표한테 갚아달라라고 해서 대표가 쏴주니까 그 돈을 다시 회수해간.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30억 원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이게 다 더해서 30억 원이 전체 피해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겠죠. 피해자 한 명당 이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특경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 사기 피해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특경법은 이제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 그때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금액 이득액이 또 50억 원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일단 A라는 대표가 이제 한 15억 원 정도고, 15억 원은 이제 특경법에 적용을 받겠죠.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특경법을 피하려고 일부러 예를 들면 5억을 빌렸다 그러면 한 1억은 갚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난번 성명중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변제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기의 어떤 이득액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속이기 위해서 일부 돈을 갚아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단 그런 건 일단 제외를 하고, 일단 그 대표분에 대해서 특경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어떤 지인들에 대해서는 5억 원이 안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일반 형법이 적용될 걸로 보이고, 그건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장 중한 범죄인 특경 사기에 합쳐진다. 이제 특경 사기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특경 사기가 가장 중한 이제 형으로서 이 형을 기준으로 이제 몇 년 형이 나올지를 예상을 하면 되는데, 최단기가 이제 3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3년 이상은 나올 거고, 장기
알기로는 뭐 기본적으로 35년이 정하고 네. 있는데 35년을 이제 가중을 하면 뭐 40년이 넘어가죠. 뭐 그 예. 부분은 이제 어차피 그 40년 이상 갈 형은 아니니까 뭐 제 예상에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약 2년 전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실 적시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자신의 선생님이 뭐 촌지를 요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따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로 지속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이 일어난 건 맞는데요. 형법 제 63조 이제 집행유예 실효라는 이제 법률을 보면 그 범죄가 이제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물론 범죄 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이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고 징역 8월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관련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기사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19일에 유정호 씨가 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가 항소를 취하해서 형이 확정이 됐다. 이게 신의 한 수네요. 예, 2019년 7월 19일에 그때부터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2021년 7월경에 집행유예가 만료가 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개월 남은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아직 고소도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뭐 짧으면 1년, 길면 뭐 2, 3년도 볼 수 있는 거여서 왜냐면 이게 1심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 전에 이 집행유예 기간은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너무 많이 남아있다. 과거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루어진 범죄지만 징역 8월이 살아나서 플러스 징역 8월을 더 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전과가 이제 있으면 뭐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전과가 있으면 이 사건 사기죄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 형량을 정하겠죠. 그 정도의 효과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범 기간은 혹시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집행유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누범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정호 씨에게는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 뭐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고는 하는데 뭐 그럼 아직은 밝혀진 바가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다고는 하니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냐, 돈을 청구할 수 있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말씀할 수는 있지만 돈을 빌려주고 갚는 어떤 채권 채무 관계는 이제 예. 유정호 씨만 이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지 뭐 예. 여기에 뭐 내가 보증을 서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결국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소송 행위 예를 들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든지 아니면 유정호 씨가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권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송 행위가 있어야 그 가족들에게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생필품을 사줬다 뭐 가족들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필품만큼 뭐 내가 그 갖고 가족들한테 와보자. 청구를 하겠다 이건 안 되고 뭐 차를 사줬다 어때요? 차나 뭐 집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법률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예. 뭐 증여라는 법률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근데 그 증여 행위 당시에 이미 유정호 씨가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였다. 채무 초과 상태였다. 그러면 이제 그 증여행위는 사회행위로서 그 유정호 씨의 채권자들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여행위는 취소가 되고 그 증여했던 재산은 유정호 씨 재산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유정호 씨의 채권자들이 어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정호 씨가 돈을 못 갚는다고 이제 사실상 손을 들고 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심신미약을 노린 거 아니냐. 피해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형법상 심신미약의 어떤 책임 제한 효과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 예. 병원의 정밀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단순히 입원을 했다라는 거는 뭐 양형에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뭐 제 지병이 뭐뭐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네. 어떤 의미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어떤 형법상 심신미약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정신이 쇠약하다라는 걸 입증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단순히 뭐 한두 번 입원했다고 해서 형량을 좀 깎는 데는 형량에 문제나. 있어서 뭐 내가 심장병이 있으니 뭐 구치소에 오래 있으면 피해가 네. 남들보다 더 심합니다. 뭐 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죠. 몇 번 입원한 거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기부해달라고 하면서 전달한 돈을 제대로 기부했을지 의문이에요. 받아서 일부만 기부하고 뭐 다른 데 쓰진 않았는지 이제 모든 게 다 의심이 가네요. 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다수의 어떤 그 고소인들이 고소인단을 구성해서 용도를 속여서 돈을 가져간 것 같다, 예. 빌려간 것 같다, 뭐 기부 목적으로 증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뭐 도박 자금에 쓰인 것 같다 그런 식의 어떤 용도 사기를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 용도도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겠죠.
지금 이제 유정호 씨가 잠적을 해서 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일단은 빨리 고소를 하셔가지고 뭐 예. 수배를 내려서 신상을 확보하는 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는 빨리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하든 뭐 구속을 하든 충분히 피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니 그래도 고소하실 때도 같이 고소하시는 게 뭐 고소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건의 심각성을 더 수사기관에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 고소인단을 꾸려서 고소 작업에 착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다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유정호 씨가 물어줄 변호인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 민사 소송에서 예.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죠. 형사에서는 뭐 소송 비용을 돌려받은 절차가 없고 예. 민사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는 효과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정해지는 그렇죠. 건데 효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변호사 비용으로 이제 산입되는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죠.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네. 이제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사건을 쪼개가지고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겪는 뭐 고통이나 이제 그 소송 비용이라는 게 그 사람 재산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피해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변호사 비용 선불이잖아요. 착수금을 먼저 내야 되는데 그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일부러 내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겠다?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예, 그런 건 잘못된 이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대략 그러면 민사 판결까지 끝나는 데는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1, 2년 정도 보셔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이 화장품이 사람들에게 홍보할 때 많이 속였다, 뭐 과장 광고를 했다,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카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걸로 많은 소비자분들이 과거에 무슨 어떤 사건들에서 단체 소송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개별적인 어떤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고 예. 그 매매 계약 체결에 있어서 화장품을 뭐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 또는 뭐 나만의 어떤 비밀 레시피가 들어갔다 예. 이런 식으로 기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업체에 그냥 물건을 그대로 떼다 판 것이라면 충분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 물건을 떼다 파는 거면 내가 이 물건 안 샀다 기망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예. 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뭐 민사적으로 계약의 취소는 물론 네.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